전쟁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수천 명의 여성들이 기차를 타고 강제 수용소로 추방되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즉시 분리되어 몇 초 만에 분류되었습니다. 자녀의 존재, 임신 또는 단순히 나이 때문에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결정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정권은 그녀들을 단순한 죄수 이상으로 보았다. 그녀들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인종 순수성 계획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그녀들은 제국 기계 내에서 직접적인 목표가 되었다. 그녀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목록에 있는 이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지우기 위한 계산된 전략의 중심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나요? 왜 모성이 형벌이 되었습니까? 나치 수용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어떤 비밀이 여전히 숨겨져 있을까요? 순수함의 심판, 첫 번째 선택에서의 삶과 죽음. 국가사회주의 정권의 초기 몇 년부터 여성에 대한 정책은 이데올로기적 차원뿐만 아니라 행정적 차원에서도 정의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비전은 독일 인종 프로젝트 건설에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여성들과 민족의 순수성을 위협하여 통제, 불임 또는 제거되어야 하는 여성들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설정했습니다. 이 구분은 선전에 그치지 않고 수백만 명의 삶과 운명을 결정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가 정권에 의해 홍보됨으로써 독일 여성은 제국의 인구학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생식 기능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미래의 군인과 확장하는 제국을 위해 봉사하는 아리아 시민으로 간주된 다수의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미지와 반대로 유대인 여성, 집시 여성, 슬라브 여성 및 비사회적으로 분류된 그룹에 속한 여성들은 인구학적 위험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들의 박해받는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능력은 그들의 생물학적 뿌리에서부터 중화시켜야 하는 위협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나치 행정부는 여성이 박해받는 그룹의 지속성에서 남성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사무소와 슈츠슈타펠의 내부 문서에서는 여성의 생식 능력을 차단하는 것이 그러한 공동체의 미래를 해체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추방은 전략적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보복이나 사회적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인구 지도를 되돌릴 수 없도록 변경하기 위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수용소 이송은 일관된 물류 절차를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개토, 감옥 및 임시구치소에서 대량 운송을 위한 철도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운송은 기본적인 환기, 위생, 휴식을 위한 조건 없이 동물용으로 설계된 화물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극심한 밀집과 충분한 물과 음식의 부재는 즉흥적인 결과가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량의 사람들을 수송할 수 있도록 계산된 조치였습니다. 이 이동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별이 없었고 한 가지 측면에서만 어린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이 결정은 이후 수용소 내에서 분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며칠 동안의 여행 끝에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켈모노, 소비보르, 마이다니크와 같은 시설에 도착하면 정확한 행정적 설계로 만들어진 선별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그룹은 즉시 분리되었습니다. 한쪽은 남성, 다른 쪽은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분리는 철저히 완성된 관료기구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여성들은 많은 경우 의사나 훈련된 감독관인 친위대 장교들에 의해 빠른 평가를 받았습니다. 각 검사는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최종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강제노동 또는 직접적인 살해, 절차의 신속성은 상륙 지역에서의 혼잡을 피하고 수용소의 물류 계획에 따라 포로들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분류 기준은 내부 지침에 설정된 매개 변수에 따랐습니다. 나이는 첫 번째 필터로 작용했습니다. 건강하고 강해 보이는 젊은 여성들은 작업 명령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반면에 약 40년의 생애를 넘거나 뚜렷한 신체적 소모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은 즉각 제거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한계는 엄격하지 않았으며 캠프의 노동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노동력이 크게 필요할 때는 더 많은 여성을 수용하기 위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필요성이 적을 때는 젊고 강한 여성들만 집중하기 위해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신체 상태는 피상적으로 평가되었지만 일관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관리들은 체격, 자세, 겉으로 드러나는 에너지 및 질병이나 장애의 눈에 띄는 징후를 관찰했습니다. 강인함의 인상을 주는 여성들은 이에 배치되었습니다. 반면에 약함이나 무능함을 보여주는 여성들은 더 이상의 고려 없이 제외되었습니다. 임신은 거의 자동으로 노동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기준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성들은 생산적인 유용성이 없는 짐으로 여겨졌고 대부분의 경우 직접적으로 말살이 예정된 집단으로 보내졌습니다. 초기 선별에서 임신 상태가 간과된 경우에는 여성이 일시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으나 발견되면 예외 없이 퇴출되었습니다. 논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체적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점, 다른 한편으로는 박해받는 집단의 자손의 지속성을 막으려는 결정이었습니다. 어린 자녀의 존재는 또한 즉각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와 함께 도착한 어머니들은 체계적으로 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생산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았고 어머니와의 분리는 행정관리를 복잡하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직접적으로 학살 그룹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절차는 여성이 생존하는 통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는데 왜냐하면 추방된 여성의 대다수가 자녀와 함께 여행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선발은 더 넓은 통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운송 장교들은 이송된 수감자들의 상세 목록을 제공했습니다. 선발이 끝난 후에는 몇 명의 여성이 노동을 위해 수용되었고 몇 명이 제거되었는지를 구분하는 특정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친위대의 행정 계층 내에서 유통되어 전반적인 노동력 계획 조정과 대량 학살 수용량 조정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통계 기록은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허가되거나 제거된 여성의 백분율이 계산되었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향이 분석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현장 수준뿐만 아니라 유럽 점령 전역에서 억압 노력을 일관되게 조정하려는 본사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여러 지역에 위치한 교통센터에서도 초기 필터가 적용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장애가 심하거나 위독한 상태의 여성 노인이 주요 수용소로 보내지기 전에 제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물류 부담을 줄이고 교통수단이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더 많은 비율의 수감자를 태우도록 보장했습니다. 입장 및 학살 계산은 프로세스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와 같은 장소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초기 선별 후 직접 학살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소수만이 강제노동 시스템으로 넘어갔으며 이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인종 및 이념적 기준의 무게를 반영합니다. 게토에서 대량 청산은 유사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아이가 있는 여성들은 즉시 학살 열차로 인도되었고 젊은 미혼 여성들은 게토 내에서 임시 작업을 위해 유치되거나 나중에 노동 수용소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및 기타 점령지의 수많은 도시에서 반복된 이 패턴은 일관된 관리 방법으로 시행된 일관된 정책의 존재를 확인시켜줍니다. 여성의 분류는 고립된 행위가 아니었으며 더 광범위한 관료적 메커니즘의 첫 연결고리였다. 초기의 각 결정은 인구 통계적, 이데올로기적, 경제적 목표와 연결되어 있었다. 적용된 변수들, 나이, 신체 상태, 임신, 그리고 어린 자녀의 존재, 은 순간적으로 생과 사를 정확히 정의했다. 이러한 관행은 각 수송대마다 정확히 반복되어 현대 행정의 논리와 정권의 집단 학살 목표를 결합한 통제 구조를 형성했다. 처음 결정을 내린 후에도 이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며 초기 선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필터 후에 발생한 일은 다음 단계인 착취, 이송 또는 제거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 체계적인 과정의 다음 장을 구성할 것입니다. 감시받는 왕국, 여성 분야에서의 권력과 복종. 국가사회주의 강제 수용소 시스템 내 여성에게 할당된 구역들은 행정적으로 에프라우엔라게라고 불리며 특정한 통제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개념화되었습니다. 이들은 독립된 실체가 아닌 각 수용소의 일반 구조에 통합된 부분으로 기능했습니다.
그 설계는 조직의 실질적 필요와 정권에 의해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강제된 인종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성적 분리를 유지하려는 이념적 의도가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와 같은 복잡한 곳에서는 여성구역이 자체 숙소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친위대 장교 및 특별히 훈련된 여성 직원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반면 라벤스부리크는 처음부터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게 할당된 수용소로 설립되어 마이다네크 및 다하우와 부엔발트의 특정 구역을 포함한 다른 대규모 시설에서 이후 복제될 조직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 수용소의 행정은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 구조를 따랐다. 수용소의 지휘관은 항상 보호대의 장교였으며 최고의 권위자였다. 그의 역할은 여성 구역의 전반적인 감독에 달려 있었지만 즉각적인 조정은 중앙인물, 즉 오버아우프제어린에게 달려 있었다. 이 주 감독관은 남성 관리부와 직접 감시를 담당하는 여성 인력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 그녀의 역할은 명령 실행, 경비 조직 및 구역의 상태에 대한 정기 보고서 작성까지 포함되었다. 중간 수준에는 구급 및 징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모집되고 훈련된 여감독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종 민간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짧은 훈련 후에는 교도소 통제 절차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책임에는 막사의 감시, 인원 점검 및 형성의 감독 그리고 상부 관리 명령의 전달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이 여감독관들이 숙소 공간 및 작업 지역이나 행정구역으로의 내부 이동에서 지속적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형식적 위계의 가장 낮은 계층은 수용소 관리에 의해 직접 선발된 카포 또는 블로크엘 테스테로 지정된 여성 죄수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그들의 체류 기간, 규율 및 다른 죄수들에 대한 질서 유지 능력을 기준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녀들의 임무는 막사 내 규율을 유지하고 점호를 위한 그룹을 조직하며 기본적인 청소 및 조직 규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약간의 특권을 받았는데 약간 더 많은 배급량, 금지된 물품에 대한 제한적 접근, 더 나은 숙소 조건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그녀들의 죄수라는 상태를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통제 구조와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작용했습니다. 프라우엔라거에서의 일상생활은 슈츠슈타펠의 일반 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여성 거주자에게 맞춰진 엄격한 규칙들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하루는 기상 나팔로 시작되었으며 즉시 아침 점호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점호는 아펠이라고 불리며 밤에도 반복되었고 수감자 수가 기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몇 시간 동안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숫자의 정확성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불일치가 있을 경우 수감자들이 막사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규율 시스템도 동일하게 규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위반 사항은 명령 불복종, 집합의 무단 결석, 침상 정리 불량 및 청결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벌은 신체적 체벌에서부터 음식 부족 또는 징계 유닛으로의 이동까지 강도가 다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조치는 기록되어야 했으며 더 심각한 경우에는 오버아우프자이헤린이나 심지어는 캠프의 중앙관리부서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여성 부문의 공간적 조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막사는 전략적 지점에서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렬되어 있었고 통로는 영구적으로 경비해 있었습니다. 구역 간의 모든 이동은 명시적인 허가를 필요로 했고 공식 목록에 등록되었습니다. 행정부는 각 수감자가 항상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원했으며 이는 시스템의 관료적 성격을 강화했습니다. 내부 규정은 식사 시간, 야간 침묵 기간, 침대 배치, 심지어 점호 동안의 자세와 같은 세부 사항을 규제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여성 수감자들의 행동을 표준화하여 집단 불복종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엄격한 규율 자체가 통제 메커니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감시는 집계 순간이나 막사 생활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아우프제 허린네는 작업 장소로 이동 중인 그룹을 동행하며
명령 준수를 관찰하고 비정상으로 간주되는 행동을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여성 경호원의 지속적인 존재는 일상에서 남성 관리의 직접 개입 필요성을 피하고자 계층 구조가 중단 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략 내에서 카포들의 역할은 필수적이었다. 지명된 수감자들에게 통제권을 일부 위임함으로써 행정은 간수의 수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감시 능력을 배가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은 비용을 줄이고 지휘체계의 수직성을 강화했다. 모든 일반 수감자는 간수뿐만 아니라 자신의 블록을 책임지는 카포들에도 응해야 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와 같이 규모가 큰 수용소에서 여성 부문은 수만 명의 여성을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층적 조직이 필수적이었다. 명령은 지휘관에서 오버아우스헤린으로, 그 다음에는 아우스헤린으로, 마지막으로는 카포에게 전달되었고 이들은 이를 일반 수감자에게 전달하였다. 이 시스템은 각 계층이 즉시 상위 단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연속적인 책임 사슬을 만들었다. 행정기록은 이 구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각 수감자는 블록과 작업 단위에 연관된 등록 번호로 식별되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집계 중에 업데이트되었으며 이동을 조직하고 작업 할당을 계획하고 제재를 적용하는 데 사용되었다. 정확성은 필수적이었으며 행정체계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모든 오류는 신속히 수정되어야 했다. 예고 없는 검사는 또 다른 통제 수단이었다. 여성 감시자나 더 높은 계급의 장교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청결, 침상의 정돈, 규정 준수를 확인하곤 했다. 어떤 불규칙성도 공식 보고서에 기록되었고 이는 책임이 있는 여성 죄수들과 간부들 모두에게 제재를 초래할 수 있어 집단 규율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여성 부문의 관리는 다양한 지휘 수준 간의 지속적인 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 감독관은 현장 작업 생산성 요구에 부응해야 했고 아웁세에린네는 일상의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카포스는 애매한 역할로 관리자에 대한 순종과 일반 죄수들과의 공존에서 발생하는 긴장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책임망 덕분에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중단 없는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이 조직 모델은 에프라운 라가를 강제 수용소 시스템 내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통합했습니다. 단순한 수용 공간이 아니라 국가사회주의 제어 기계에 완벽하게 통합된 행정 단위로 기능했으며 각 규칙, 각 계급 및 각 기록은 부과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정의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구조가 강제노동체제 및 처형 작업과 연결되는 방식은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기계, 제국에 소비된 몸. 제3제국의 경제에 여성 죄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독일의 전쟁 노력을 위한 중심 메커니즘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노동 착취 시스템은 수용소의 내부 유지를 넘어 무기 생산에서 농업에 이르는 전략적 산업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로 확장되었습니다. 각 여성 부대는 물리적 및 운영 기준을 적절히 결합하여 SS와 민간 기업 사이에 체결된 계약과 함께 계획된 행정체계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작업 할당은 캠프에서 등록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적합하다고 분류된 여성들은 외형 조건, 지역 수요 및 생산시설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특정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상당 부분은 캠프의 일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부 작업에 할당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막사 청소, 음식 준비, 유니폼과 의류 세탁, 화장실 유지 보수 및 기타 기본 인프라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전쟁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았지만 경제적 수익이 더 높은 활동을 위해 다른 수감자 그룹을 해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군수산업의 통합은 체계적인 착취의 또 다른 단계를 나타냈습니다. 수많은 여성 수감자들이 탄약 공장, 무기 부품 조립 공장, 유니폼 제작 및 장비 수리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강제노동은 수많은 남성들이 전선으로 동원됨에 따라 증가하는 독일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으며 군수품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력 자원이 되었습니다. 섬유 부문은 또한 많은 여성 인력을 흡수했습니다. 그들은 군사 유니폼, 담요, 배낭 및 천으로 만든 기타 용품의 제작에 종사했습니다.
많은 수감자가 재봉 작업에서 이전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솜씨가 필요하고 지속성이 요구되는 부문에서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건설로 보내져 재료 운반, 도랑굴착, 벽 세우기 및 군사시설 건설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다른 부문보다 훨씬 더 심한 신체적 소모를 수반했으며 업무 관련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농업은 또 다른 공통된 목적지였습니다. 농장 근처의 들판에서 여성 수감자들은 곡물과 채소를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농업 생산은 들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배치된 군사부대의 보급을 보장했습니다. 행정부는 점령된 영토에서 최소한의 식량 자급자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이 인력을 사용했습니다. 산업계와의 연결고리는 계약을 통해 공식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은 필요한 수량, 업무 종류 및 서비스 기간을 명시하여 여성 인력을 요청했습니다. 그 대가로 친위대는 고용된 각 여성 노동자에 대해 매일 지불금을 받았습니다. 이 모델은 강제 노동력을 정기적으로 공급자로 전환하여 조직의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풍부한 인력권을 보장했습니다. IG 파르벤, 지멘스 크루프와 같은 독일의 대규모 산업 재벌들은 강제 수용소 근처에 시설을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공장들은 포로 부문과 긴밀히 연관되어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여성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가용성을 보장했습니다. 한 예로 아우슈비츠 모노비츠의 IG 파르벤 산업 단지가 있었으며 그곳에서 수천 명의 여성들이 화학 설비 건설과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합성 고무와 전쟁을 유지하기 위한 연료와 같은 전략적 물자가 생산되었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직원의 수뿐만 아니라 생산성 지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생산량과 제조된 부품의 수량을 상세히 기술하여 보충수행관리본부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근무 할당 조정, 수감자 재배치, 다양한 그룹의 효율성 평가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진은 노동력의 양뿐만 아니라 각 인력의 수익성도 관리했습니다. 이 운영의 물류 조직에는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수감자들은 무장 경비 아래 몇 킬로미터에 걸쳐 변경에서 공장, 작업장 또는 농장으로 열을 지어 이동했습니다. 긴 작업 시간에 더해 이동 시간도 포함되어 근무 시간은 10시간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노동 이동은 수요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어떤 시설에서 작업자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면 친위되는 수감자들을 다른 공장이나 농업 부문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이 재분배 시스템은 언제든지 얼마의 여성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기록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사망률은 운영 계산의 일부로 간주되었습니다. 생산성 보고서는 탈진,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손실 비율을 고려했습니다. 새로운 수송으로 포로들이 계속 도착함에 따라 각 여성 노동자의 수명을 연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착취와 소모의 지속적인 주기 속에서 끊임없는 교체를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성능평가에서는 다양한 그룹 및 부문의 생산성을 비교했습니다. 작은 부품 조립이나 섬유 제작과 같이 손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활동에서는 여성들이 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건설 및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작업에서는 피로율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각 그룹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배정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생성된 문서에는 재무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업이 지급한 금액은 작업 유형에 따라 전문, 반전문 또는 비숙련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때때로 만에 하나 수감자의 이름으로 명목상의 공제가 기록되지만 이것이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경제적 이익은 거의 전적으로 슈츠슈타펠에 흡수되어 강제노동이 제도적인 자금 조달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성 수감자의 경제적 착취는 여러 가지 동시에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산업에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독일인 노동자를 전선으로 해방하고 친위대의 지속적인 수입을 보장하며 무기, 섬유, 화학, 농업 등 전략적 부문에서 생산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프라운라거를 사회적 통제뿐만 아니라 라이히 기계에서 경제적 통합의 노드로 변모시켰습니다. 이러한 역동성이
수감자의 내부 선택 및 멸종 정책과 결합된 방식은 이 분석의 다음 단계를 표시할 것입니다. 자비 없는 실험, 학살자로 변한 과학. 제3제국의 의료 우생학 프로그램은 나치 인종 이론의 의료 실천에서 가장 체계적인 적용을 대표했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은 전쟁 중에 즉흥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1933년에 유전병 자손 예방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된 정책들의 직접적인 연장이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강제 불임 시술은 전쟁 발발 전 독일에서 이미 수천 명의 여성에게 영향을 미친 합법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이러한 실천을 강제 수용소로 옮기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독일 사회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었던 법적, 윤리적 한계를 제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의 중심 목표는 두 가지였다. 한편으로는 전체 인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량 살균 방법을 개발하여 장기간 수술과 광범위한 병원 자원의 필요성을 피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공식적인 과학적 자료로 통합하여 정권의 인종 이론을 뒷받침할 의학적 지식을 생성하는 것이었다. 여성 수감자들은 재생산의 절대적인 통제를 목표로 한 절차를 완성하려는 실험 재료가 되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에서 칼 클라우베르크 박사는 가장 광범위한 화학적 불임 프로젝트 중 하나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방법은 자궁에 직접 주입되는 용액을 사용하여 영구적인 나팔관 폐색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마취 없이 최소한의 위생 상태에서 수행되었으며 대규모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용된 각 여성 죄수는 식별 번호로 기록되었고 결과는 즉각적인 반응, 합병증 및 장기적 영향을 자세히 기록한 의료 카드에 문서화되었습니다. 한편 호르스트 슈만 박사는 방사선을 통한 불임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용소 내에 설치된 방사선 기계가 있는 시설에서 여성 포로들은 난소와 자궁에 측정된 방사선량을 노출시켰습니다. 목적은 즉각적인 죽음을 초래하지 않고 생식 능력을 파괴하여 이후의 영향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설은 의료진을 위한 보호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지만 절차를 받는 여성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과 보고서에는 방사선량 측정, 노출 시간, 그리고 다양한 기간에 관찰된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외과적 방법들도 체계적으로 시험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부실한 조건에서 난관 결찰, 난소 절제 및 기타 부인과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술은 일련의 불임 시술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실험일 뿐만 아니라 훈련 중인 의료진 교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높은 사망률은 통계적으로 기록되었으며 사망은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방해하지 않았고 평가의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되었습니다. 임신은 또 다른 실험 분야를 이루었습니다. 임신한 여성들은 영양실조, 강제 노동 및 극한의 신체적 스트레스 조건에서 태아 발달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때때로는 식량 부족과 수용소 환경의 영향을 문서화하기 위해 임신의 자연 진행 과정을 고급 단계까지 관찰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폐하 및 태아 조직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단계에서 낙태가 유도되었습니다. 태어난 신생아들은 기록되고 측정되었으며 많은 경우 실험 절차를 거친 후 제거되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요제프 맹겔레의 프로그램은 악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주요 초점은 쌍둥이에게 있었으며 이는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기적인 인체 측정, 혈액 분석 및 반복적인 의학 검사를 받았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눈에 화학 물질이 적용되어 눈 색깔을 변화시키려 시도했거나 서로 다른 화합물이 각각 주입되어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한 아이가 죽으면 다른 아이도 희생되어 사후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과정은 유전 및 생식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기술 카드에 기록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개별적인 의사들의 고립된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슈츠슈타펠 중앙행정부의 승인을 받은 체계적인 시스템의 일부로 독일 과학기관들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와 다른 기관들은 간접적으로 결과, 생물학적 샘플 또는 기술 보고서를 받음으로써 협력했습니다. 이러한 연계는 발견이 라이히의 공식의학 연구에 통합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생산된 문서는 방대했습니다. 의사들은 물질, 용량 및 절차를 명시한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수감자에게 식별 숫자를 할당하며 결과를 표, 그래프 및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사용된 언어는 기술적이고 통계적이었으며 수감자를 오직 실험 자료로만 제시하였습니다. 비인격화는 의도적이었고 시스템의 행정 논리와 일치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나치 당국은 실험의 규모를 숨기기 위해 일부 문서를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재판에서 수집된 증언과 함께 살아남은 기록들은 이 프로그램들의 범위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의료 보고서는 회의에서 발표되었고 무장 친위대의 다양한 사무실 사이에서 순환되었으며 일부 경우에는 국가 통제를 받는 과학 저널에 출판되기도 하여 억압 기구와 공식 과학 커뮤니티 간의 연결을 강화했습니다. 여성 죄수들에게 적용된 의료 유전자 프로그램은 화학적, 방사선적 및 외과적 불임 시술과 임신, 신생아 및 쌍둥이에 대한 연구를 결합한 인구 통제 전략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대량 응용 방법을 생성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정권의 인종 정책을 정당화하는 가상의 과학적 기초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이 수용소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계 속에서 차지한 위치는 이데올로기와 의학이 아직 마지막 단계를 맞이하지 않은 절멸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를 드러냅니다. 규제된 고기, 권력의 도구로서의 성. 1944년에 하인리히 히틀러는 수용소 내에 매춘업소를 설립하는 공식 명령을 내렸다. 이 공간들은 행정적으로 라거보르델레로 불렸으며 비공식적인 관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슈츠슈타펠에 의해 정의된 제도적 정책의 일환으로 생겨났다. 성은 관료적 기준 하에 규제되고 관리되는 요소로 통합되었으며 여성의 몸을 수용소 시스템의 통제 및 규율 목표를 위한 기능적 자원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매춘업소의 설립은 명확한 목표에 부합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특정 죄수들에게 경제적 노력에 대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죄수들에게 보상으로 규제된 성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 생산성을 장려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목표는 차별화된 특권을 부여하여 내부 계층 구조를 강화하고 복종, 협력 및 전반적인 규율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은 수용소의 내부 관리 논리에 종속되었습니다. 매춘부를 위한 여성 선발은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과정이었다. 배정의 자발성은 존재하지 않았고 행정부는 어떤 여성 수감자들이 이 역할로 이동할지 결정했다. 라벤스부리크는 주된 여성 모집 중심지가 되었고 여기서 아우슈비츠, 다하우, 부엔발트, 마우트하우젠 및 다른 수용소로 여성들이 보내졌다. 선발 기준은 젊고 겉보기 건강하며 질병의 표시가 없는 여성 중 감금 조건에 어느 정도 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우선시했다. 편입되기 전에 선택된 사람들은 의무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야 했으며 여기에는 부인과 검사, 혈액 검사 및 성병 검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과한 사람들만 합격되었습니다. 행정팀은 각 검사의 결과를 포함한 개인 파일을 관리하여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감염이 있는 여성들은 진단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격리되었습니다. 라거보르델레의 운영은 특정 행정 지침에 의해 규제되었습니다. 개방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후와 주말 최대 15분의 만남 시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허가된 죄수들은 캠프 관리부에서 발행한 유효한 쿠폰을 제시하고 제어 시스템에 등록해야 했습니다. 접근은 특정 범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생산적인 노동자들, 행정 업무를 맡은 죄수들 또는 그들의 협력이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자들, 유대인 죄수들은 인종 법률의 적용을 받아 접근이 금지되었으나 일부 캠프에서는 지역적으로 허용된 예외가 문서화되었습니다. 지불은 보상으로 배포된 특별 쿠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쿠폰은 매춘을 밖에서는 가치가 없었고 양도가 불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생산 할당량을 달성하거나 불법 활동을 보고하거나 규율 있는 행동을 유지한 것에 대한 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배포는 죄수들 사이에서 경쟁을 유발하고 관리당국의 권위를 강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춘굴에 대한 접근은 전적으로 지휘부의 승인을 받는 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설은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방은 작고 실용적이며 사생활이 없었습니다.
문에는 내부 잠금 장치가 없었고 지정된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간접적인 감시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는 교도소 직원이 감독하여 수감자의 출입을 확인했습니다. 위생관리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배정된 여성들은 진료소에서 매주 의학 검진을 받았고 결과는 특정한 기록에 등록되었습니다. 수감자들도 검사 대상이었지만 질병 전파로 인한 생산성 저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소 덜 엄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건강은 그 자체로 고려되지 않았고 오직 시스템의 유용성에 따라 평가되었습니다. 규칙 위반은 명확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허가 없이 접근을 시도하거나 쿠폰을 위조하거나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는 죄수들은 특권의 영구적인 상실, 배급량 감축 또는 더 심한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할당된 여성들은 어떠한 예외 없이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허가된 죄수를 거부하거나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를 포함한 모든 저항은 육체적 처벌, 고립 또는 더 힘든 작업의 재배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라게 보르델레의 정치적 기능은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넘어섰습니다. 이 시스템은 죄수들 사이에 명백한 분열을 일으키며 내부의 계층 구조를 강화하고 특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협력을 보장했습니다. 동시에 행정부는 캠프 내에서 성적 규제를 독점했습니다. 죄수들 간에 승인되지 않은 성관계는 금지되었고 합의된 것이든 강요된 것이든 관계없이 가혹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매춘소 내에서만 성행위가 허가되었으며 엄격한 감독 하에 행정부가 정한 목적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행정문서는 이 관행의 제도화된 성격을 확인합니다. 에스추트스타펠 중앙사무소에서 발행된 회람은 모집할 여성의 수, 시설의 물리적 특성, 운영 규칙 및 지급 절차를 설정했습니다. 정기보고서는 배포된 쿠폰의 수, 접근한 수감자 수, 여성의 건강 상태 및 위반 발생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각 캠프의 일반 회계에 통합되어 상부기관에 전송되었습니다. 캠프 매춘굴과 관련 규정은 나치 행정부가 성조차 통제하여 그것을 수용소 시스템 내에서 규율과 계급의 제도화된 도구로 변형시킨 방식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날 묵묵히 방해하던 여성들. 1944년에 하인리히 히틀러는 수용소 내에 매춘업소를 설립하는 공식 명령을 내렸다. 이 공간들은 행정적으로 라거보르델레로 불렸으며 비공식적인 관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슈츠슈타펠에 의해 정의된 제도적 정책의 일환으로 생겨났다. 성은 관료적 기준 하에 규제되고 관리되는 요소로 통합되었으며 여성의 몸을 수용소 시스템의 통제 및 규율 목표를 위한 기능적 자원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매춘업소의 설립은 명확한 목표에 부합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특정 죄수들에게 경제적 노력에 대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죄수들에게 보상으로 규제된 성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 생산성을 장려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목표는 차별화된 특권을 부여하여 내부 계층 구조를 강화하고 복종, 협력 및 전반적인 규율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은 수용소의 내부 관리 논리에 종속되었습니다. 매춘부를 위한 여성 선발은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과정이었다. 배정의 자발성은 존재하지 않았고 행정부는 어떤 여성 수감자들이 이 역할로 이동할지 결정했다. 라벤스부리크는 주된 여성 모집 중심지가 되었고 여기서 아우슈비츠, 다하우, 부엔발트, 마우트하우젠 및 다른 수용소로 여성들이 보내졌다. 선발 기준은 젊고 겉보기 건강하며 질병의 표시가 없는 여성 중 감금 조건에 어느 정도 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우선시했다. 편입되기 전에 선택된 사람들은 의무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야 했으며 여기에는 부인과 검사, 혈액 검사 및 성병 검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과한 사람들만 합격되었습니다. 행정팀은 각 검사의 결과를 포함한 개인 파일을 관리하여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감염이 있는 여성들은 진단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격리되었습니다. 라거보르델레의 운영은 특정 행정 지침에 의해 규제되었습니다. 개방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후와 주말 최대 15분의 만남 시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허가된 죄수들은 캠프 관리부에서 발행한 유효한 쿠폰을 제시하고 제어 시스템에 등록해야 했습니다. 접근은
특정 범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생산적인 노동자들, 행정 업무를 맡은 죄수들 또는 그들의 협력이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자들. 유대인 죄수들은 인종 법률의 적용을 받아 접근이 금지되었으나 일부 캠프에서는 지역적으로 허용된 예외가 문서화되었습니다. 지불은 보상으로 배포된 특별 쿠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쿠폰은 매춘을 밖에서는 가치가 없었고 양도가 불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생산 할당량을 달성하거나 불법 활동을 보고하거나 규율 있는 행동을 유지한 것에 대한 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배포는 죄수들 사이에서 경쟁을 유발하고 관리당국의 권위를 강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춘굴에 대한 접근은 전적으로 지휘부의 승인을 받는 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설은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방은 작고 실용적이며 사생활이 없었습니다. 문에는 내부 잠금 장치가 없었고 지정된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간접적인 감시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는 교도소 직원이 감독하여 수감자의 출입을 확인했습니다. 위생관리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배정된 여성들은 진료소에서 매주 의학 검진을 받았고 결과는 특정한 기록에 등록되었습니다. 수감자들도 검사 대상이었지만 질병 전파로 인한 생산성 저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소 덜 엄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건강은 그 자체로 고려되지 않았고 오직 시스템의 유용성에 따라 평가되었습니다. 규칙 위반은 명확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허가 없이 접근을 시도하거나 쿠폰을 위조하거나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는 죄수들은 특권의 영구적인 상실, 배급량 감축 또는 더 심한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할당된 여성들은 어떠한 예외 없이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허가된 죄수를 거부하거나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를 포함한 모든 저항은 육체적 처벌, 고립 또는 더 힘든 작업의 재배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라게 보르델레의 정치적 기능은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넘어섰습니다. 이 시스템은 죄수들 사이에 명백한 분열을 일으키며 내부의 계층 구조를 강화하고 특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협력을 보장했습니다. 동시에 행정부는 캠프 내에서 성적 규제를 독점했습니다. 죄수들 간에 승인되지 않은 성관계는 금지되었고 합의된 것이든 강요된 것이든 관계없이 가혹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매춘소 내에서만 성행위가 허가되었으며 엄격한 감독 하에 행정부가 정한 목적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행정문서는 이 관행의 제도화된 성격을 확인합니다. 에스추트스타플 중앙사무소에서 발행된 회람은 모집할 여성의 수, 시설의 물리적 특성, 운영규칙 및 지급 절차를 설정했습니다. 정기보고서는 배포된 쿠폰의 수, 접근한 수감자 수, 여성의 건강 상태 및 위반 발생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각 캠프의 일반 회계에 통합되어 상부기관에 전송되었습니다. 캠프 매춘굴과 관련 규정은 나치 행정부가 성조차 통제하여 그것을 수용소 시스템 내에서 규율과 계급의 제도화된 도구로 변형시킨 방식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출애굽, 제국의 황혼의 행진. 1944년에 하인리히 히틀러는 수용소 내에 매춘업소를 설립하는 공식 명령을 내렸다. 이 공간들은 행정적으로 라거보르델레로 불렸으며 비공식적인 관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슈츠슈타펠에 의해 정의된 제도적 정책의 일환으로 생겨났다. 성은 관료적 기준 하에 규제되고 관리되는 요소로 통합되었으며 여성의 몸을 수용소 시스템의 통제 및 규율 목표를 위한 기능적 자원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매춘업소의 설립은 명확한 목표에 부합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특정 죄수들에게 경제적 노력에 대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죄수들에게 보상으로 규제된 성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 생산성을 장려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목표는 차별화된 특권을 부여하여 내부 계층 구조를 강화하고 복종 협력 및 전반적인 규율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은 수용소의 내부 관리 논리에 종속되었습니다. 매춘부를 위한 여성 선발은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과정이었다. 배정의 자발성은 존재하지 않았고 행정부는 어떤 여성 수감자들이 이 역할로 이동할지 결정했다. 라벤스부리크는 주된 여성 모집 중심지가 되었고 여기서 아우슈비츠, 다하우, 부엔발트, 마우트하우젠 및 다른 수용소로 여성들이 보내졌다.
선발 기준은 젊고 겉보기 건강하며 질병의 표시가 없는 여성 중 감금 조건에 어느 정도 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우선시했다. 편입되기 전에 선택된 사람들은 의무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야 했으며 여기에는 부인과 검사, 혈액 검사 및 성병 검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과한 사람들만 합격되었습니다. 행정팀은 각 검사의 결과를 포함한 개인 파일을 관리하여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감염이 있는 여성들은 진단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격리되었습니다. 라가보르델레의 운영은 특정 행정 지침에 의해 규제되었습니다. 개방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후와 주말 최대 15분의 만남 시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허가된 죄수들은 캠프 관리부에서 발행한 유효한 쿠폰을 제시하고 제어 시스템에 등록해야 했습니다. 접근은 특정 범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생산적인 노동자들, 행정 업무를 맡은 죄수들 또는 그들의 협력이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자들, 유대인 죄수들은 인종 법률의 적용을 받아 접근이 금지되었으나 일부 캠프에서는 지역적으로 허용된 예외가 문서화되었습니다. 지불은 보상으로 배포된 특별 쿠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쿠폰은 매춘을 밖에서는 가치가 없었고 양도가 불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생산 할당량을 달성하거나 불법 활동을 보고하거나 규율 있는 행동을 유지한 것에 대한 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배포는 죄수들 사이에서 경쟁을 유발하고 관리당국의 권위를 강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춘굴에 대한 접근은 전적으로 지휘부의 승인을 받는 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설은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방은 작고 실용적이며 사생활이 없었습니다. 문에는 내부 잠금 장치가 없었고 지정된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간접적인 감시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는 교도소 직원이 감독하여 수감자의 출입을 확인했습니다. 위생관리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배정된 여성들은 진료소에서 매주 의학 검진을 받았고 결과는 특정한 기록에 등록되었습니다. 수감자들도 검사 대상이었지만 질병 전파로 인한 생산성 저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소 덜 엄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건강은 그 자체로 고려되지 않았고 오직 시스템의 유용성에 따라 평가되었습니다. 규칙 위반은 명확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허가 없이 접근을 시도하거나 쿠폰을 위조하거나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는 죄수들은 특권의 영구적인 상실, 배급량 감축 또는 더 심한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할당된 여성들은 어떠한 예외 없이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허가된 죄수를 거부하거나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를 포함한 모든 저항은 육체적 처벌, 고립 또는 더 힘든 작업의 재배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라게보르델레의 정치적 기능은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넘어섰습니다. 이 시스템은 죄수들 사이에 명백한 분열을 일으키며 내부의 계층 구조를 강화하고 특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협력을 보장했습니다. 동시에 행정부는 캠프 내에서 성적 규제를 독점했습니다. 죄수들 간에 승인되지 않은 성관계는 금지되었고 합의된 것이든 강요된 것이든 관계없이 가혹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매춘소 내에서만 성행위가 허가되었으며 엄격한 감독 하에 행정부가 정한 목적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행정문서는 이 관행의 제도화된 성격을 확인합니다. 에스추트스타펠 중앙사무소에서 발행된 회람은 모집할 여성의 수, 시설의 물리적 특성, 운영 규칙 및 지급 절차를 설정했습니다. 정기보고서는 배포된 쿠폰의 수, 접근한 수감자 수, 여성의 건강 상태 및 위반 발생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각 캠프의 일반 회계에 통합되어 상부기관에 전송되었습니다. 캠프 매춘굴과 관련 규정은 나치 행정부가 성조차 통제하여 그것을 수용소 시스템 내에서 규율과 계급의 제도화된 도구로 변형시킨 방식을 보여줍니다.